사람 있어요. 지금 매몰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이 비정상이.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금리가 조금 적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지금 경제 주체들, 특히 우리 가게 자영업자분들, 또 빚이 많은 조금 취약계층, 네. 이런 계층은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 투자자의 길을 묻다, 변화와 생존.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제가 주워들은 바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서 네.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런데 그럼 위기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네. 그건 다른 방송 참고해서 보시고 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경제나 혹은 마켓에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네. 피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전망하시기에 올해까지는 그래도 좀 네.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신다고 하시는 걸 맞습니다. 들었어요. 핵심이죠, 사실은. 네. 질문하셨던 게 책에도 이제 곳곳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경제 상황이나 또 마켓이나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될 부분은 책에서 설명드린 대로 경기 사이클이 이게 지금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을까, 어렴풋이나마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가끔씩 들으시면서 반드시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감을 잡고 있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혹은 마켓의 위기를 100% 저희가 인지하고 피할 수는 없지만 위기에 대해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위기가 왔을 때 반응하는 속도가 달라요. 우리가 위기는 사실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예단해서 위기가 올 거야 라고 하면 투자를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텐데, 그러면 기관 투자가분들이야 고객께서 주식하라고 준 돈이니까 주식을 비워도 많이 못 비우잖아요. 네. 현금을 많이 확보를 못 하는데, 개인분들은 시장 안 좋으면 현금만 갖고 있으면 됐지 그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위기가 온다라고 한 3년간 떠들고 한 4년째 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학자들이나 혹은 연준 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모든 방송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위기가 옵니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시장이 꼬꾸라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꼬꾸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약간 노멀한 것보다는 비정상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과열 혹은 주가가 비싸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인데, 주식시장은 항상 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져야, 엄청나게 비싸져야,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져야 그때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이다, 시장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떨어지면 될 텐데 거기서 공매도 이렇게 선물 옵션 해가지고 아래쪽 베팅, 주가가 떨어지면 돈 벌 수 있는 또 베팅을 너무 하는 바람에 또 떨어질 때는 세상이 다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공포감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떨어질 게 훨씬 더 많이 떨어지죠. 지하 3층에서 6층까지 7층까지 떨어지잖아요. 사람 있어요. 지금 매몰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이 비정상이. 그러니까 위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모른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정확하게 그 시점을, 그러면 결국 너무 일찍 발을 빼면 주식시장에 그 엄청난 상승 기회를 다 놓치는 거거든요. 놓칠 뿐만 아니라 조바심에 다시 일찌감치 팔아놓은 주식을 꼭대기 한 9분 응선에서 또 삽니다, 못 참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잘 팔았는데 그때 왜 네. 거의 꼭지 직전에 하루 이틀 전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폭락 직전에.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아는 건 좋지만 반드시 위기를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계속 워치한다. 워치하면서 시장은 훨씬 더 과열될 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기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은 막상 위기가 왔을 때 반사신경이 다르다. 그리고 그런 위기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위기의 강도가 감이 좀 싸하거든요. 이게 아닌데, 근데 살 종목이 없어요. 아까 전반부에서 PR 말씀드렸지만 온통 PBR 10배짜리밖에 없고 살만한 주식은 죄송한 얘기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애널리스트들도 해괴한 논리를 핍니다. 더 올라가야 되는 논리적인 어떤 거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사람인지라 누워서 침뱉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근데 막상 PR을 스트라이크 존을 보니까 다 스트라이크 존이 아니에요. 방망이를 내면 안 되는 종목들이 더 많아.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다가 실토오면 너무 싼 종목이 보이면 그때 한번 또박또박 뭐 장타보다는 뭐 그냥 한 안타, 네. 뭐 포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하면 예. 위기에서 결과적으로 비껴나가 있게 됩니다. 네.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뭐 투자해서 한 해에 30% 벌고 책에도 써 있지만 그 다음에 30%를 잃고 네. 그 다음에 30%를 또 벌면 3년에 누적 수익률이 한 18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근데 10%씩 또박또박 벌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투자자가 2년 차에 3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만으로만 방어를 했어도 네. 어마어마한 수익률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대폭락 시기에 조금 적게 다치는 게 주식시장에 완전히 돈을 빼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적게 데미지를 입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네. 네. 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이제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러면 한국 금리는 어떻게 연동되나요? 그게 그대로 따라가나요?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좀 너무 초보라서 잘 모르겠고 자영업자분들이나 또 전세 뭐 부동산으로 이렇게 한 분들 부담이 엄청 커서 좀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 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우리 삶에. 주는지. 삶과 주식시장에. 네. 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의 압력을 너무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올해 한 2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1.25인가요? 그래서 뭐 2번 올릴 것 같고요. 최소 네. 한 3번까지 올릴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제 생각에는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올려서 당장 뭐 5월 4일 지금 차기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네. 아마 5월, 6월, 7월 연속해서 많이 올리고 50bp씩. 그래서 아마도 올 연말에 뭐 페드 정책 기준금리 상단은 2.5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 2.75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내년도까지 3.5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그때가 이제 저는 경기가 리세션에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남은 거죠. 예. 그래서 리세션에 들어가면 인플레가 훨씬 많이 이제 좀 떨어집니다. 네.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리세션을 들어가지 않고 경기 침체를 경험하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뭐 그런 경기 침체를 잠깐 들어갔다가 빨리 나올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거거든요. 네. 빨리 나오면 주식시장은 또 크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주식시장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침체에 잠깐 빠졌다가 경기가 올라갈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크게 안 빠지고요. 네. 아무튼 올해 뭐 전 세계 금리가 올라가는데 뭐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금리가 조금 적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지금 경제 주체들 특히 우리 가게 자영업자분들 또 빚이 많은 조금 취약계층 네. 이런 계층은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금리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는 아닐지라도 올해까지 성장률이 계속 하향 수정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네. 금리는 올라가고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이 꼬이고 빚이 많은 경제 주체들이 이자 부담이 올라가고 네. 네. 또 좀 무리하게 이제 좀 어쨌든 대출을 많이 받은 그런 분들이 어쨌든 버텨야 되는 이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리는 오르고 또 내리고 하는 거죠, 계속. 그럼요. 네. 3년 후 금리를 예측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내년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는 이제 연준이 사실 이제 금리를 다시 내릴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흐름에 따라서. 조금 사이클이 좀 요즘 반도체 사이클도 좀 사이클이 좀 단축된다라고 얘기들 네. 하는데 네. 통화정책 사이클도 조금 뭐 이렇게 들쭉날쭉 너무 빨라요. 사이클도 좀 적응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책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 뭐 제 말씀이 틀리고 뭐 8월 9월부터 이제 경기 침체 빠질 수도 있죠. 네. 그럴 확률은 저는 한 20-30% 미만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뭐 한 분기 뭐 한 3-4개월 후에 온다. 이러면 이미 예측해서 행동하는 건 늦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주식을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S&P 500이 뭐 4,000이 깨지고 3,800도 깨진다. 그러면 저는 살 준비를 하지. 네. 오히려 아마 성장주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네. S&P 500이 지금보다 한 20% 떨어지면. 네. 지금보다요? 네. 한 1,000포인트, 4,600이니까 한 3,600 정도 떨어진다. 네. 그러면 뭐 만약에 이제 리세션이 코앞에 닥쳐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신문에 뭐 이렇게 뭐 경기 침체, 뭐 위기, 아래 공포, 뭐 도배를 하겠죠. 네.
그랬을 때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미 경기 예측 실패한 거거든요. 사야 됩니다. 또 사야 된다. 네, 근데 문제는 물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 돈이 있어야 네. 사지. 살 돈이 있어. 그래서 다시 돌아서 위험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고민, 위험이 있다라고 바로 주식을 그래 다 비워 이게 아니고 네. 위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결국엔 자산을 일부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네.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반사신경을 네. 위험에 대한 반응을 주는 거고요. 네. 제가 경험한 펀드 매니저들 혹은 투자자분들이 주로 펀드 매니저들이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을 다스릴 줄 아는 펀드 매니저가 있고요. 네. 위험을 다스리지 못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네. 근데 위험을 다스리는 펀드 매니저는 평소에 스타디를 다 합니다. 마켓의 위험 뭐 이런 거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진 않아요. 그리고 위험이 온다, 위험이 왔다 이러면 혹은 뭐 위험이 와서 너무 주가가 싸다 이런 경우는 뭐 그냥 무조건 삽니다. 그래서 왜 사냐 주식을 이렇게 지금 주가가 폭락하는데 네. 물어보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이 정도가 지금 PBR이 저거 되는데 올해 실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격에서 삼성전자를 사면 하락 밑으로는 한 10% 위험이 있지만 네. 위로는 50%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습니다. 저 예를 드신 건데 사러 안 사러. 네. 예를 든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하방 위험은 10%고 위로 50%인데 떨어지면 좀 더 사죠. 네. 그 매니저는 위험을 다스릴 줄 아는 펀드 매니저인데 준비가 돼 있는 펀드 매니저거든요. 네. 준비가 돼 있는 투자자.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삼성전자의 스트라이크 존이 PER 몇 벤지, PBR 몇 벤지를 고민했던 투자자이기 때문에 예. 위기가 왔을 때 대응 속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팔 때 오히려 삽니다. 네. 근데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는 펀드 매니저는 투자자는 폭락할 때 마켓을 보고 같이 팔아요. 투자자분들도 마켓을 보고 파는 경우를 아마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네. 마켓을 보고 팔아야 될 때는 팔아야죠. 조금이라도 뭐 먼저 파는 것도 답일 수 있죠. 네. 당연히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문제는 그 중심을 보고 행동해야 되는데 현상 중심으로 대응을 하니까 결국에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되면서 네. 손실을 입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쌀 때 못 사고요. 네. 업사이드 포텐셜이. 그러니까 위험을 관리하는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반대급부. 주식 투자는 위험 자산이잖아요. 위험의 반대급부는 리턴인데 네. 주식의 기대 수익인데 이 위험과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위험과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항상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잘 때도 천장을 보고 위험이 한 5대5네. 다음 날은 또 6대4로 수익이 좀 더 늘었네. 위험보다. 이 감각을 계속 익히는 투자자는 성공을 합니다. 그럼 딱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잽싸게 이제 맞습니다. 행동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지체 없이. 네, 저희처럼 이제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 처음에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들을 만약에 참고를 한다고 하면요. 이제 김한진 박사님께서는 내년에 이제 좀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시는데 또 다른 분은 아니다. 내년에도 호황이 이어질 거다. 침체는 무슨 내후년 한 3년은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되게 흔들리게 되잖아요. 네. 어떤 분의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아마 오늘 방송 듣는 분은 슬슬 팔 준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박사님께서는? 그래서 첫째는